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9년 4회차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관련된 내용 또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난이도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상, 중, 하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었는지, 그래서 하 난이도는 7문항 출제됐고요. 중 난이도는 10문항, 상 난이도는 3문항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 난이도에 대한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다소 변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상 난이도가 하가 될 수도 있는데 학습을 하시면서 중 난이도가 하가 되고 상 난이도가 중이 되게끔 여러분들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61번 문제가 되는데요. 실내 공기의 오염의 정도를 표현하는 값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론 시간에도 강조를 드렸던 부분, 우리는 실내 공기의 오염의 정도를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가지고 판정한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가지고 환기량을 계산하는 문제 또한 출제가 됐었고요. 이 2019년 4회차 뒷부분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64번 문제, 난방 방식에 대한 문제고요. 증기난방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보기를 읽어보면요. 증기난방과 온수난방을 비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같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방 방식 종류가 온수난방, 증기난방, 복사난방이 있다. 그래서 온수와 증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요. 복사난방은 단독적으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온수난방은 실에 방열기를 설치해서 온수를 공급하는 난방, 증기는 방열기에 증기를 공급하는 난방이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원리는 뭐냐? 온수 난방인 경우에는 현열을 이용한다. 온도 변화에 따라 출입하는 열을. 증기 난방은 상태 변화에 따라서 출입하는 열을 이용하는데 증기가 액체가 될 때 발산하는 열을 이용한다. 응축, 잠열을 이용한다. 그리고 방열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까요? 방열량은 누가 더 크다 그랬어요? 증기가 더 크다. 그래서 방열기에 1m의 제곱당 표준적으로 발산하는 열, 표준 방열량을 표현해보면 온수는 0.523 kW가 되고요. 증기는 0.756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열 시간은 누가 더 빠를까요? 그죠? 증기난방이 예열 시간이 빠를 거고요. 온수난방은 예열 시간이 길 것이다. 그리고 방열량과 관련해서요. 똑같은 실에 열량을 공급한다. 동일한 열량을 공급한다라고 한다면 증기는 어때요? 열이 많기 때문에 방열 면적이 어떻게 된다? 방열 면적이 줄어들고 온수는 상대적으로 증기보다 열이 적기 때문에 방열 면적 또는 광경이 커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쾌적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증기는 열이 커요. 그래서 방열기 근처가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불쾌할 수 있다. 그래서 쾌적성 면에서도 온수난방이 쾌적하고요. 증기난방은 좀 더 쾌적하지 않다. 방열량 제어에 대한 부분 볼게요. 방열량 제어. 어느 부분이 유리합니까? 온수난방이 상대적으로 방열량이 작기 때문에 미세하게 온도를 조절하는 부분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증기는 불리하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수난방의 경우에는 온수를 이용하니까 날씨가 추운 경우에 동파의 우려도 있고요. 누수의 우려 또한 있다. 그리고 증기난방은 이 방열량이 크고 예열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일시적 난방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일시적 난방을 우리는 간헐 난방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표현을 해보면요. 비용적인 측면을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방열 면적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되는데 온수난방이 방열 면적이 크죠. 그래서 비용이 비싸고 증기난방은 싸다라는 내용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증기난방 옳지 않은 것. 온수난방에 비해서 예열시간이 짧다. 방열량이 크기 때문에 온수난방에 비해 한랭지의 동결의 우려가 적다. 맞는 내용이고 운전 시 증기를 이용한다. 증기가 갖고 있는 압력이 커요. 그래서 소음을 일으키기 쉽다. 해서 이 부분을 스팀 해머라고 합니다. 온수난방에 비해 부하 변동에 따른 실내 방열량 제어가 용이한 게 아니라 불리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기난방과 온수난방을 비교하는 부분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고 복사난방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단독적으로 특징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난방 설비, 그래서 보일러에 대한 부분이고요. 주철제 보일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자, 보일러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주철제 보일러, 그 다음에 노통연관 보일러, 수관 보일러 이렇게 있는데요. 자, 주철제 하게 되면 제가 뭐 기억하라고 했죠? 지읒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 지읒이 의미하는 게 뭐다? 조립식이다. 그리고 주철의 특징은 내식성이 강해요. 자, 그래서 조립식이고 내식성이 강하다. 그래서 수명이 어떻다? 길다. 그리고 조립식이기 때문에 용량의 변화를 주기가 용이하다. 하지만 조립식이기 때문에 고압에는 부적당하다. 그리고 대규모 건물이 아니라 보통 소규모 건물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철제 보일러 옳지 않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재질이 약하여 고압으로는 사용이 곤란하다. 뭐 조립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섹션으로 분할되어 있으므로 반입이 용이하다. 조립식이니까. 재질이 주철이므로 내식성이 약하여 수명이 짧다 나왔는데 내식성은 강하고 수명도 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 3번이 되는 거. 규모가 작은 건물의 난방용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주철제 보일러 조립식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주철의 특징 내식성이 강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다음 추가적으로 노통연관 보일러는 노인 생각하라 그랬어요. 부하 변동에 따른 안정성이 어떻다? 좋다. 이 부분으로 정리하시고요. 수관 보일러는 얇은 관을 이용해서 열을 가하는데 그 전열 면적이 커진다 그랬어요. 단시간 내에 빠르게 많은 양의 물을 끓일 수 있다. 그래서 수관 보일러 나오면 대규모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보일러에 작용하는 압력이 크다. 그리고 얇은 관이 자주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할까요? 이평 보일러. 이평 보일러는 뭐 수직으로 세워져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평 보일러에 대한 설명이니까 간단히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일러에 대한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6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고 있는 냉동기는 어떤 냉동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기계적 에너지가 아닌 열 에너지에 의한 냉동 효과를 얻는다.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열을 이용하는 냉동기는 흡수식 냉동기다 해서 답은 2번이고요. 구조는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 부분에서는요. 추가적으로 이 냉동기의 종류에 따른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냉동기의 종류, 우리가 다뤘던 종류가 압축식 냉동기가 있었고 흡수식 냉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압축식은 뭘 이용한다?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다. 흡수식 냉동기는 앞에서 정리했듯이 열 에너지를 이용한다.
그러면 냉매는 뭘 씁니까? 압축식 냉동기는 풀의 온계에 가스를 이용하고요. 흡수식 냉동기는 물이 냉매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주요 구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압축식 냉동기는 압, 응, 팽, 증 해서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가 무슨 순서예요? 냉매의 순환 사이클과 같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흡수식 냉동기는 뭐가 있다? 흡수기가 있는 거예요. 얘는 압축기가 있는 거고. 그러면 흡수기, 응축기, 그 다음에 증발기, 재생기. 그래서 이 재생기는 발생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특징을 살펴보면 자, 전기를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전력 소비가 많다. 그리고 기계 작동에 따른 소음과 진동이 있다. 그리고 종류는 어떤 게 있어요? 뭐 왕복동식 그리고 뭐 터보식 이런 부분도 압축식 냉동기의 종류다. 자, 그 다음 흡수식 냉동기의 특징에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흡수 용액이 필요하다. 그 용액의 이름을 취화 리튬 용액, 브로마 리튬 용액이라고 한다. 그리고 냉동을 하지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보일러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흡수식 냉동기의 종류는 단효용, 그 다음 이중효용 흡수식 냉동기가 있어요. 이 차이는 뭐냐면 이 재생기가 하나로 되어 있으면 단효용이고요. 이중으로 효율을 높일 목적으로 고온의 발생기와 저온의 발생기로 구성이 되면 이중효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특징 다시금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추가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자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의미하는 것은, 그래서 즉 전기에 의한 화재의 종류를 물어보네요. 자, 뭐가 됩니까? C급 화재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화재의 종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의 종류는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가 있다. 그래서 A급 화재는 가장 일반적인 화재를 의미한다. 뭐 종이라든지 섬유에 의해서 일어나는 화재, 뭐가 남는다?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B급 화재는 유류 화재, 그리고 C급 화재는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전기와 관련된 화재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73번 문제,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관계가 먼 것은 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바로 답이 눈에 들어오나요? 그죠? 답은 핸드레일이죠. 핸드레일은 여러분들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와 관련이 없다. 그러면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만 살펴보면, 자, 제일 처음에 완충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하단에 배치가 돼서 충격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완화시켜 주는 거죠. 엘리베이터 카가 추락했을 때. 그 다음 조속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는 과속 방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속도를 제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점 스위치.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안전하게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종점 스위치라고 하는데, 이러한 종점 스위치가 고장이 나면 2차적으로 잡아주는 안전장치, 그게 제한 스위치, 영어로는 리미트 스위치. 그래서
종점 스위치의 기능을 갖습니다. 종점 스위치가 1차적으로 잡아주는데 고장이 나면 2차적으로 엘리베이터 카가 최상층, 최하층으로 벗어나는 것을 잡아주는 부분이다. 그 이외에 뭐 전자브레이크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레일은 에스컬레이터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다음은 전기 설비에서 간선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음 표현한 그림의 간선 방식이 무엇이냐를 찾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뭘 알아야 돼요? 간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배선의 배선 방법의 종류다. 그래서 보통 전력계에서부터 분전반까지의 배선 또는 배전반에서부터 분전반까지의 배선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간선이죠. 그래서 그 종류가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나묵, 가지, 식. 그래서 수지상식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평행식, 개별식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두 가지를 혼합한 형태 병용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면요. 지금 다음과 같은 배전반에서 분전반까지의 배선이 단독 배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개별식인 평행식, 그러니까 평행식인 개별식을 찾으시면 돼요. 자, 1번이 답이고요. 그러면 나뭇가지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까요? 배전반에서 분전반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러한 형태가 뭐가 된다? 나뭇가지식이 된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에 대한 부분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살펴보면요. 나뭇가지식은 평행식에 비해서 배선비가 적게 들고요. 그리고 균일한 전압, 공급 전압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이 부분의 분전반에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의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사고에 대한 영향 범위가 어떻다? 크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평행식의 경우에는 나뭇가지와 반대예요. 배선비는 많이 들고 균등한 전압을 공급할 수 있어요. 왜? 단독 배선이니까.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 단독 배선 이렇게 적어주면 오히려 이해가 빠르겠죠. 사고의 영향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공기조화 설비에서 다뤘었던 온열 감각 지표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 습도, 기류 3요소의 조합에 의한 온열 감각을 척도로 나타낸 것을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쾌적 지표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요 부분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 쾌적 지표 우리가 온열 감각 지표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을 학습하기 이전에 이 온열 감각, 쾌적함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그 요소는 물리적 요소가 있었고 그 다음 주관적 요소가 있었죠. 그래서 물리적 요소는 기온, 습도, 기류, 복사열이 되고요. 주관적인 부분은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나이, 성별, 그 다음에 활동량, 차기량에 따라 쾌적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요소, 주관적인 요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이 주관적인 쾌적함의 요소는요. 이 활동량, 차기량에 대한 부분이 단독적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활동량에 대한 쾌적함의 영향 요소
뭐라고 해요? 메타볼릭의 약자 MET라고 표현하고 착미기량은 CLO, 클로스의 약자로 클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물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쾌적함의 지표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뭐가 있어요? 유효, 온도, 그 다음 수정, 유효, 온도, 그 다음 작용, 이쪽에다 적을까요? 작용, 온도, 그 다음 등온 지수. 그래서 등온 지수는 등가 지수랑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쾌적함의 지표는 다음과 같은 쾌적함에 영향을 주는 요소 어떤 부분을 고려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자, 여기다가 한번 표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습도, 기류, 이 부분은 지워버리고 복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온도는 기온, 습도, 기류만 세 가지를 고려한 쾌적함의 지표다. 뭐가 빠졌다? 복사열이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수정 유효 온도는 기온, 습도, 기류, 복사까지 해서 건구 온도, 막대 온도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복사열까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글로브 온도계라는 부분을 통해서 복사열을 측정한다. 그리고 작용 온도는 기온, 기류, 복사열을 고려했다. 그래서 습도가 고려되지 않았다. 그리고 등온지수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한 형태다. 하나만 더 해보면요. 불쾌지수. 불쾌지수는 여러분들 여름철 생각하면 돼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으면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유효온도, 작용온도에 대한 부분은 유복, 습 해서 유효온도는 복사열이 고려가 안 됐고 작용온도는 습도가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부분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온, 습도, 기류 세 가지 요소 그럼 답은 유효온도가 된다라는 거 쉽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자주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설비에서 눈부심에 대한 문제고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조명 설비 제가 처음 설명드릴 때요. 용어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용어 중에 눈부심과 관련된 용어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휘도라고 했죠. 휘도. 휘도가 높으면 눈부심이 크고 휘도가 낮으면 눈부심이 작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자, 옳지 않는 거 찾아볼게요. 광원의 크기가 클수록 눈부심이 강하다. 휘도가 작을수록 눈부심이 강하다. 이 부분 틀린 거죠. 휘도는 눈부심의 척도다. 휘도가 클수록 눈부심이 강하다로 바꿔야 됩니다. 답은 2번. 그리고 광원에서 가까울수록 눈부심이 강하고요. 배경이 어둡고 눈이 암수능이 될수록 눈부심이 강하다라는 말은 이 암수능, 우리가 어두운 곳에 적응을 했다. 이 부분을 암수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어두운 곳에 오래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눈이 부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휘도에 대한 부분, 눈부심에 대한 부분 정리하시고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조도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실에 밝기를 나타내는 척도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다시금 해 두시고요. 그리고 조도하게 되면 계산 문제로 거리 역자승의 법칙, 그 다음 웃긴 또라이 공식 있었죠? 관련된 식 또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배수 트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트랩. 자, 트랩은 우리가 어디에서 다뤘다? 배수 설비와 그리고 증기 난방에서 다뤘다. 그래서 배수에서는 실내로 침입되는 유해가스라든지 악취라든지 벌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요. 증기 난방에서는 증기가 보일러로 들어오지 않게 완전한 응축수를 보일러로 환수시키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종류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데 증기난방에서 다루고 있는 트랩의 종류는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배수용 트랩에 대한 부분, 증기난방에서 다루는 트랩은 좀 용어가 어렵다. 그래서 배수용 트랩의 종류를 기준으로 서로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트랩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정리를 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트랩의 종류라든지 그리고 봉수의 유효 깊이라든지 그리고 봉수의 파괴 현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통기관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랩은 이중으로 설치하면 효과적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트랩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해요. 이중으로 설치하면 실내로 유입되는 가스라든지 악취, 벌레 침입을 확실히 예방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물이 안 흘러가요. 통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트랩의 봉수 깊이가 너무 깊으면 통수 능력이 감소된다. 그래서 트랩의 깊이 보통 다음과 같이 이렇게 깊이를 표현할 수 있는데 깊이의 구간은 다음과 같은 구간이고 유효 깊이는 50에서 100mm가 이상적이다. 너무 깊으면 물이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너무 적으면 봉수가 쉽게 파괴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3번 보기는 트랩의 목적을 표현한 부분이고요. 트랩은 위생기구에 가능한 접근시켜서 설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세면기 밑에 바로 트랩이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최근에 출제됐었던 부분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될 트랩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앞서 설명한 것처럼 트랩을 이렇게 이중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물이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르기가 힘들다. 그래서 첫 번째 이중 트랩 설치하지 말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동 부분이 있는 트랩은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이 가동 부분이라고 하는 건요. 이 배수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배수를 조절하다 보면요. 이 배수를 좀 줄인다. 양을 줄인다. 그러면 이 오염물질들이 멈추게 되고 오염물질이 쌓여서 배수관 계통이 막힐 염려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격벽 트랩. 그 다음 네 번째 내부 치수가 동일한 S트랩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가스 설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L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스 설비에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 LPG와 LNG를 비교하고 특징을 알고 계시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살펴볼까요? 한번. 자, LPG, LNG. 그래서 얘는 천연가스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LPG는 석유 정제 과정. 정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천연가스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비중을 보면요. 자, 누가 더 무겁다라고 했어요? 그죠? LPG가 더 무겁다. 얘는 가볍다. 그래서 제가 LNG 설명할 때 뭐 설명했어요? 매주. 천연제로잖아요. 된장을 만드는데 천연제로. 주로 어디에 걸어놓는다? 천장에. 가볍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지기는 어디에 설치하면 돼? LPG는 하단에 무거우니까. 그래서 바닥 근처에 설치를 하고 LNG는 천장 부근에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 성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자, LPG는 여러분들 부탄, 프로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LNG는 매주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메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특징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NG, 공기보다 가볍다. 무공해 무독성이다. 뭐 천연가스니까 그렇다. 프로필렌, 부탄, 에탄이 주 성분이다. 그래서 뭐 부탄 이런 부분들은 그 LNG가 아니고 LPG의 주 성분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그리고 LNG는 대규모 저장 시설을 필요로 하며 공급은 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분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문제를 보면서 조금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드린 요 매주 기억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펌프의 구경을 계산하시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부분도 이제는 자신이 있죠. 그래서 펌프의 구경을 계산하는 식도 있지만 우리는 그 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앞서 우리가 다뤘던 유량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펌프의 구경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펌프의 구경 어떻게 계산합니까? 유량 공식. Q는 A 곱하기 V.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집어넣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유량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22.4m의 세제곱퍼아워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의 면적을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4분의 파이 곱하기 d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이 펌프의 구경의 단위는 미터로 적용이 될 겁니다. 곱하기 유속이 나왔어요. 유속은 어떻게 된다? 2m/s가 된다. 항상 건축 설비에서는 식을 만들어 놓으면요, 좌측의 단위와 우측의 단위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단면적의 단위가 미터의 제곱이고 유속의 단위가 담과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터의 세제곱/s다. 근데 주어진 유량은 시간당. 근데 계산된 값은 초당이니까 초를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요. 곱하기 60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분당의 유량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 다시금 60을 곱하면 시간당 유량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이 펌프의 구경은 0.063m가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는 밀리미터로 물어봤죠. 그래서 63mm가 되는데 보기에서는 여러분들 1번이 가깝기 때문에 1번이 답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가지고 재탕을 하시면 돼요. 새로운 내용 여러분들 머리 복잡한데 집어넣을 필요 없고 기존에 알고 있는 식으로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7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재료에 대한 문제고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주철관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요. 경질 비닐관, 연관, 동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용 재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제가 보기를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제일 먼저 주철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철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주철제 보일러에서 다뤘다시피 얘는 내식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 반응의 저항성이 크다. 그래서 오수배관, 지중매설 배관에 일반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배관을 말한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경질염화 비닐관, 우리가 이 부분은 가장 많이 쓰는 우리가 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기 공사 방식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열에 약하다, 내식성이 어떻다, 좋다, 단가는 어떻다, 싸다, 하지만 강도, 충격에 약하다, 하지만 가공은 어떻다, 가공, 시공은 쉽다, 절연성은 어떻다, 좋다 등등등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내식성 우수합니다. 충격에 약하다. 그래서 내식성이 좋아서 뭐 연구실이라든지 실험실에 배관 개통, 배수 배관 개통에 보통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연관이 나와 있는데요. 연관은 연안관, 납성분이 있는 관, 연관인데요. 이 부분은 연관.
연관은 부식성이 강하고요. 굴곡과 시공이 용이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급수 배관 계통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뭐 배수 배관에서도 많이 사용이 돼요.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 열에 약해요. 열에 약해서 급탕이라든지 난방에서는 주로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연관은 내식성이 작아 배수용보다는 난방 배관에 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난방 배관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를 보면 동관은 전기 및 절은 열 전도율이 좋고 연성 풍부하며 가공도 용이하다. 해서 동관은 열과 관련된 부분에 보통 많이 적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 뭐 에어컨 설치할 때 보셨을 거예요. 에어컨의 배관, 동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열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6번 문제 공기조화 방식 중에 펜코일 유닛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펜코일 유닛 나오면 바로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얘는 전수 방식이다 라고 하는 부분 다시금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공기조화 방식 중에 전공기 방식과 전수 방식을 간단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전공기 방식은 공조기에서 만든 공기를 어디에다가 실에다가 공급을 하는 거고요. 전수 방식은 공조기 자체가 실내에 설치가 되어 있죠. 각각의 실에. 그래서 그 공조기 펜코일 유닛 안에는 뜨거운 물이 공급되기도 하고 찬물이 공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이 공급이 된다. 자, 그러면 전공기 방식은 덕트를 통해서 공급하게 되고 전수 방식은 호스를 통해서 공급하게 된다. 그래서 전공기 방식은 덕트의 설치 공간이 필요해요. 상대적으로 전수 방식은 덕트의 설치 공간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전공기 방식은 건축물 설계시부터 덕트의 공간을 고려해야 되고요. 전수 방식은 설계시부터 고려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기존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펜코일 유닛만 갖다 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쾌적성은 누가 더 우수합니까? 전공기 방식이 쾌적성이 더 우수하다. 왜 그래요? 전공기 방식은 외기를 어느 정도는 다시금 공급하고 일부 공기는 버리고 신선한 공기를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쾌적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전수 방식은 쾌적성이 좀 더 떨어진다. 그리고 전공기 방식은 개별 제어가 힘들어요. 하지만 전수 방식은 개별 제어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실에 각각의 유닛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수 방식은 호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누수의 우려가 있고요. 겨울철에 동파의 우려 역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코일 유닛은 각 실의 수 배관으로 인한 누수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덕트, 샤프트나 스페이스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맞는 내용이에요. 작아도 된다. 각 실의 유닛은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고 개별 제어가 쉽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다 나왔네요. 그러면 1, 2, 3번만 가지고 보면 답은 4번인데 자, 4번은 제가 이 부분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아니고요. 자,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과 같은 실이 이렇게 있었을 때 펜코일 유닛은 다음과 같이 실 내부에 이렇게 배치가 된다 그랬고 냉동기 또는 보일러가 다음과 같이 펜코일 유닛 내부에 있는 코일판에 물을 공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찬물을 공급하면 냉방, 따뜻한 물을 공급하면 난방이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펜코일 유닛은 어디에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자, 창문이 이렇게 있다.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펜코일 유닛은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창가 밑에 있어요. 근데 왜 창가 밑에 있을까? 자, 그러면 창가 밑이 아닌 다른 부분에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난방을 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따뜻해진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해요. 그러면 공기가 없어졌으니까 그 공간을 다른 공기가 채워놓을 거예요. 그러므로 공기의 흐름은 이런 흐름이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따뜻한 공기 상승하다가 창문에 오면 창문이 있으면 열 손실이 크거든요. 그러면 열 손실이 된 공기가 다시금 되돌아오는데 냉기류가 흘러요. 맞죠?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콜드 드래프트라고 한다. 그래서 열 손실, 창가 밑에 설치하지 않으면 콜드 드래프트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면 창가 밑에 설치하면 콜드 드래프트 발생 안 합니까? 네,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다 설치했어요. 따뜻해진 공기 상승할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머지 공기가 채워질 거예요. 공기 흐름은 이렇게 될 거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따뜻해진 공기가 상승을 하면서 손실이 일어나요. 그러면 손실되고 남은 열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온도가 균등해진다. 그래서 펜코일 유닛 또는 방열기는 어디에? 열 손실이 큰 곳에 설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창가 밑에 설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닛을 창문 밑에 설치하면 콜드 드래프트 발생 우려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의 오염의 기준,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환기량 계산 문제가 됩니다. 자, 이 부분 관련된 식도 있지만 제가 식이 아닌 이해를 통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라고 했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실내의 탄산가스 허용 농도, 여러분들 이산화탄소 허용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는 농도의 단위가 ppm으로 출제가 됐어요. 일반적으로 퍼센트로 출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 ppm으로 출제가 됐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외기에 탄산가스 농도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실내 1인당 필요한 환기량은 얼마만큼 되느냐. 그리고 실내의 1인당 탄산가스 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시간당 15리터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실이 있습니다. 자, 공식을 접근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거주할 수는 있지만요. 이 문제에서는 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이 한 사람이 시간당 15리터 per hour의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를 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실에 이산화탄소의 허용 농도를 몇으로 유지하고 싶다? 1000ppm으로 유지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면 되냐면, 자, 한 사람이 계속 숨을 쉬게 되면 이 허용 농도를 넘어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허용 농도가 딱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은 호흡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호흡을 안 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호흡을 해야 돼. 그러면 이 호흡한 공기랑 외부에 있는 공기랑 맞바꿔치기 하면 되죠. 그죠?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 외부에 있는 공기가 이산화탄소를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이 이산화탄소의 발생량만큼을 환기하면 되는데 외부에도 400 ppm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대1로 맞바꾸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에다가 Q 곱하기 이산화탄소의 허용 농도 마이너스 이산화탄소의 외기 농도를 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공식이 어떤 공식이냐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15리터 per hour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에서 환기량의 단위가 뭐로 나와 있어요? 미터의 세제곱 per hour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 1000ppm이 허용 농도라고 했죠. 그러면 400ppm이 들어오게 되면 얼마만큼의 여유치, 신선한 공기의 농도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1000-400만큼의 신선한 외기의 농도가 공급이 된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400을 집어넣으면 600만큼의 신선한 외기의 농도가 들어온다. 그 부분이랑 이 발생량이랑 맞바꿔치기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Q, 미터의 세제곱 아워, 1000 ppm 마이너스 400 ppm으로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만 계산하면 어떤 문제? 일단 단위도 안 맞고요. 요 부분이 ppm의 단위잖아요. 그래서 ppm은 단위이기 때문에 얘를 실제적으로 바꿔줘야 돼. 이 ppm이 뭐라고 했어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ppm이 실제 숫자로 바뀌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바꿔야 될 부분이 지금 좌측의 단위와 우측의 단위, 리터와 미터의 세제곱 몇 차이가 나죠? 1000 차이가 나죠. 그래서 곱하기 1000, 10의 3승을 다음과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Q 값은 몇이 되느냐? 대략 25m의 세제곱 per hour의 환기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무조건 외우시지 마시고요.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부분의 이 단위가 ppm이 아니라 퍼센트로 주어진다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 아니라 퍼센트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도 여러분들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79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79번 문제는 펌프의 축동력을 계산하시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펌프의 축동력 단위는 킬로와트.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로우 또는 뭐 오메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로우 HQ 분의 로우 HQ 그 다음에 61202라고 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공식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식을 암기했다고 해서 바로 숫자를 대입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 뭐다? 이 Q라고 하는 부분이 양수량인데 이 양수량의 단위가 미터의 세제곱 퍼 미닛이 들어가야 단위 환산 상수 6120이 적합하다라고 했었죠. 근데 현재 이 문제는 양수량의 단위가 정확하게 지금 요 공식에서 제시하는 단위가 그대로 나와서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단위가 hour로 나왔다면 이 부분을 뭘로? 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60을 나눠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하단 부분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접근해 볼 거예요. 자, 로우 뭡니까? 물의 밀도 1000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H는 뭐죠? 전, 양, 정이 되는데 문제의 전양정 몇 미터? 10미터 되고요. 그 다음에 양수량의 단위가 역시 10m의 세제곱 퍼 미닛이 되는 거고. 그 다음 6120 단위 환산 상수 들어가고요. 효율은 0.8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계산을 하면 대략 20.4 킬로와트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면 펌프의 양정, 실량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전양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실량정은 흡입 더하기 토출 양정의 합이다. 그리고 전양정은 흡입, 토출, 그 다음 손실까지 고려한 양정이다. 그래서 전양정은 실량정에다가 손실을 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8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자주 출제되는 것 같아요. 전기설비에서 수변전 설비의 용량 결정과 관련된 세 가지식이 있었죠. 수용률, 그 다음 부하율, 그 다음 부등률. 거의 회차마다 출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총 부하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수용 전력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현한 걸 뭐라고 하느냐? 수용률이 답이죠. 맞죠? 그래서 이 수용률은 수요율이라고. 네. 지금 글로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식이 제대로 매칭이 안 될 수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부하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수용 전력의 비를 말한다. 부하율은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평균 수용 전력의 비다라고 하는 부분. 부등률이라고 하는 건 합계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분의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라고 했고, 부등률은 1보다 크다. 그래서 이 관련된 문제 자주 출제가 되네요. 그래서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 또는 계산하는 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틀려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의 문제, 전기 샤프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일단 전기 샤프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 전기 설비에 사용되는 뭐 배선이라든지 배관을 두기 위한 공간을 우리는 전기 샤프트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한 부분에 전기 배선이라든지 배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뭐라고 한다? 전기 샤프트라고 한다. 그래서 간단히 볼 거예요. 깊이 있게 안 볼 겁니다. 난이도 상이잖아요.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볼 거예요. 전기 샤프트는 각 층마다 같은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된다. 당연한 부분이고요. 전기 샤프트의 면적은 보호 기둥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시면 돼요. 자주 다뤄지는 부분이 3번인데요. 3번이 답이에요. 왜 3번이 답이냐? 전기 샤프트는 전력용과 정보통신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공용으로 설치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칙이 아닙니다. 그리고 좀 난해한 게 뭐냐면 원래는 전력용과 정보통신용을 구분해서 설치를 합니다. 우리가 뭐 점검이라든지 관리하기 용이하게. 하지만 뭐 배선이라든지 배관이 적은 경우 배관이 적어요. 그러면 굳이 나눌 필요 없습니까? 나눌 필요 있나요? 아니죠. 적은 경우는 공용으로 설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도 나올 수 있느냐? 구분하는 게 원칙이다도 틀린 내용이고요. 무조건 공용한다도 틀린 거예요. 원래는 구분해서 설치하면 좋지만 배선, 배관이 적으면 공용으로 설치해도 된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기도 간단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절약 기준에 관한 문제고요. 단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권장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보면요. 자, 이 부분에서는 일단 단열의 종류 한번 먼저 설명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열의 종류는 무슨 단열이 있다? 내단열이 있다. 그 다음 외단열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론 시간에 언급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내단열은 어떤 부분이 내단열이에요? 다음과 같은 구조물이 이렇게 있었을 때 단열재의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죠. 내단열은 단열재가 내부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외단열은 다음과 같이 외부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단열의 특징을 보면요. 다음과 같은 실에 난방 기기를 설치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열이 날 거예요. 근데 단열재가 내부에 있기 때문에 열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온도의 상승 속도가 대단히 빨라요. 그리고 어떻게 이 난방 장치를 끄게 되면 또 온도의 식는 속도 역시 대단히 빨라요. 그래서 내단열은 보통 어떤 곳, 간헐 난방, 일시적인 난방을 하는 그러한 공간에 보통 많이 적용을 하고요. 외단열은 난방 기구를 설치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단열보다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갑니다. 왜 그래요? 다음과 같은 벽체를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난방 장치를 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천천히 식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외단열은 이 실내의 온도 변화가 그리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거 건축에서 이 외단열을 많이 시공하고요. 그리고 내단열에 대한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건축물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층, 이 부분을 2층이라고 했을 때 외단열을 시공하게 되면 시공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내부죠. 내단열을 시공하는 부분에서는요. 단열재가 연속되지 못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외부에서 찬 기류가 다음과 같이 실내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뭐라고 한다? 열교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교 현상은 단열이 연속되지 않았을 때 발생을 하고 열교 현상에 의해서 찬 부분에 열이 들어와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결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내단열과 외단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수업 시간에. 내단열이 좋나요? 외단열이 좋나요? 물어보면 외단열이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단열을 많이 적용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달라질 수 있고 내단열은 한 가지, 단열이 연속되지 못한다라는 부분,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외벽 부위는 내단열로 시공한다. 자,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내단열은 단열이 연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열 손실이 있을 수 있죠. 열교 현상이.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보기 간단히 보면 열 손실이 많은 북측 거실. 창의 면적은 최소화한다. 창문도 열 손실이 많아요. 북측도 열 손실이 많아요. 그래서 창문의 면적은 북측의 경우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외피 모서리 부분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교는 단열이 연속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그러므로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맞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 발코니 확장을 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단열 성능이 우수한 로이 유리 해서 여러분들 시공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복중창이나 삼중창의 단열 성능을 갖는 창을 설치하면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답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관련된 내용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설비에 변전실의 면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 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발전기실의 면적 나와 있는데요. 이 발전기실은요. 발전기실이 있는 건축물도 있고 없는 건축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전실의
면적의 영향을 발전기실이 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긴 합니다. 서로 배선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답은 1번이 되는 부분으로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변전실의 면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변압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수전 전압과 수전 방식 그리고 설치 기기 큐비클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가지 마시고요. 발전기실과 변전실은 여러분들 가까우면 좋지만 면적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간단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19년 4회차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 풀이였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문제풀이는 끝나지만 여러분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남아있는 기출문제 난이도별로 구분을 하면서 쉬운 문제부터 난이도가 높아지는 부분으로 학습을 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꿈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